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반기 들어서 우리 코스피가 급격하게 조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주요 이슈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고 전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 가장 중요한 이슈가 경기고요. 그 다음에는 미국의 AI 거품 논쟁인 것 같습니다. 우선 우리 경기부터 살펴보면요. 제 결론은 상반기까지 경제가 아주 좋았습니다. 수출이 잘 됐고요. 그러나 하반기부터 둔화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늘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게 선행지수 순환 변동체 순환 변동치가 오를 때는 주식 비중을 가감히 늘리십시오. 특히 종목 공부 어려우신 분들은 코스피 200에 투자하십시오.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근데 이게 하락할 때는 주식 비중 많이 줄이셔야 됩니다. 그리고 현금성 자산 단기 채권을 늘리시는 게 좋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 최근 추이를 보니까요. 2023년 4월이 저점이었어요. 그 다음에 올라가다 중간에 약간 조정이 있었습니다만 올 5월까지 크게 상승했죠. 아직 6월 데이터는 발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주가도 거의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물론 코스피가 선행지수에 들어가 있기는 합니다. 7월 들어서 24일까지 우리 코스피입니다만 급락했죠. 이건 아마 선행지수가 떨어질 수 있다. 그런 거를 시사하는 것 같습니다. 선행지수라는 거는 국가데이터제에서 산업활동 발표할 때 발표하는데요. 매월 말에 지난달 통계를 발표합니다. 현재는 5월까지밖에 발표가 안 됐어요. 그래서 5월까지는 올랐습니다. 그런데 늦게 발표하기 때문에 선행지수를 예측하면서 우리가 대응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모든 경제 변수는 앞서가는 경제 변수가 있어요. 선행지수에 선행하는 게 뉴스 심리지수입니다. 뉴스 심리지수라는 것은 한국은행에서 2002년 실험적 통계로 발표하는데요. 여러 가지 경제 뉴스를 검색합니다. 그래서 긍정, 부정 기사를 분류해 가지고요. 긍정 기사가 많으면 이 지수가 올라가고 부정 기사가 많으면은 이 지수가 떨어지는 거죠. 근데 한국은행이 이 데이터를 만들면서 정말 그 중요한 경제 변수하고 상관계수하고 시차관계를 한번 분석해 봤어요. 그런데 모든 경제 변수에 높은 상관계수를 가지면서 선행한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선행지수를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뉴스 심리지수가 선행지수에 2개월 선행하면서 상관계수 0.76이라는 겁니다. 굉장히 높죠. 그리고 코스피 전년 동월 대비 증가율에 1개월 선행하면서 상관계수가 0.68이라는 겁니다. 물론 이 선행지수라는 것, 상관계수라는 거는 기간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최근에 그 분석을 한번 해봤습니다. 뉴스 심리지수 월별로 변동이 심하기 때문에요. 3개월 이동평균을 썼어요. 그런데 지난 3월을 정점으로 5월까지 하락도 6월에 약간 반등했으면 7월 데이터는 다시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 앞으로 선행지수가 떨어질 수 있다. 그리고 제가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를 예측하면서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죠. 왜냐하면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매월 말에 지난달 통계를 발표하니까 이걸 보고 우리가 지난달 선행지수를 알 수가 있으면 앞으로 대응하기는 쉽지 않다는 것이죠. 물론 제 예측 모델에 오차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제가 대부분의 경제지표를 모델을 통해 예측합니다만 예측 오차가 가장 적은 게 선행지수하고 소비자 물가지수입니다. 여러분한테 이거를 제시하면서 주식 비중을 늘리십시오, 줄이십시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요. 하반기부터 제가 예측하면 떨어지게 나와요. 그래서 앞으로 코스피가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선행지수가 앞으로 떨어진다는 것은 경기가 둔화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물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거는 제 예측치예요. 약간의 오차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반등하다가 그 다음에 하반기 중후반 가면서 본격적으로 떨어지고요. 한번 떨어지면 1년은 갑니다. 이런 거로 보면 주가 조정이 조금 더 길게 이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제가 월별로 보는 게 일평균 수출 금액이죠. 상관계수가 0.9나 됩니다. 우리 코스피하고 상관계수가 이렇게 높은 경제 변수가 없어요. 제가 일평균 수출 금액을 보면서 코스피가 가대평가됐습니다. 혹은 가소평가됐습니다. 그 다음에 일평균 수출 금액을 예상하면서 적정 코스피가 얼마 정도 됩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죠. 제가 일평균 수출 금액 가지고 코스피를 평가하는데요. 때로는 가소평가되고 때로는 가대평가되죠. 가대평가가 아주 심했던 게 IT혁명 때였습니다. 지금 그 정도는 아니지만 상당히 가대평가됐고요. 그 다음에 주식형 펀드 캠페인 있을 때 2007년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2021년 소위 동학개미운동이라고 했죠. 이때 가대평가됐어요. 제가 이때마다 좀 앞서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주식시장에서 리스크 관리를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런 그림을 보면서요. 여러분이 이걸 중심
중첩으로 쫙 접으면은 작은 가대평가 2번 있었고 심한 게 2번이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6월 말까지 데이터인데요. 7월 들어서 코스피가 급락을 했죠. 그러면서 아마 가대평가 정도가 많이 축소됐을 거예요. 그러나 아직도 가대평가 영역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은 앞으로 주가가 코스피가 더 조정을 볼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게 삼성전자하고 반도체 수출이죠. 거의 같은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역시 두 개가 상관계수가 0.9 정도 됩니다. 올랐다 내렸다 하지만은 장기적으로 둘 다 올랐죠. 그런데 7월 들어가지고 삼성전자 주가 급락했고 반도체 수출도 금액 기준으로 좀 줄어들고 있어요. 포드리 프레스코트 필터라고 그러는데요. 이거 가지고 장기 추세를 구하면은 장기적으로는 삼성전자 주가 오르고 반도체 수출도 늘어났죠. 그런데 중간중간 약간의 조정이 있었어요. 짧게는 1년, 길게는 2년도 간 적이 있었죠. 그러나 주식시장에는 모멘텀인데요. 제가 추세를 구해가지고 전년 동월 대비 증가를 구해보니까 꺾이고 있어요. 2000년 IT 거품, 이때 꺾이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전년 동월 대비 증가율 앞서 보여줬습니다만 조금 더 모습을 분명하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아까 HP 필터로 구한 추세를 전월 대비 증가율을 구한 겁니다. 둘 다 꺾이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2000년 모습입니다. 물론 금액은 아직도 증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식시장은 모멘텀이 아주 중요하거든요. 모멘텀이 꺾이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제가 하반기에는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코스피도 조정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아주 장기적으로는 추세를 구하고요. 단기적으로 추세가 위에 있느냐 밑에 있느냐 이걸 봅니다. 근데 지난 6월에는 삼성전자 주가가 추세에서 무려 40% 이상 벗어났어요. 그런데 7월 들어서 삼성전자 주가가 많이 떨어지면서 지금 추세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추세 밑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반등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추세를 한번 생각해 볼 때라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모멘텀이 둔화되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하반기에는 선행지수 하락할 가능성이 높고 코스피도 조정, 반도체 주식도 조정을 볼 가능성이 높다. 그 다음에 가장 우리가 하반기에 관심을 가져야 될 게 미국의 AI 가행 투자 문제입니다. 제 견해보다는요, 최근에 NBER 전미 경제용서뿐만 아니라 BIS에서 연구 논문을 내놨어요. 물론 학자적인 시각입니다. 우리 주식시장에서는 AI에 대해서 굉장히 낙관적으로 보는데요. NBER 논문, BIS 논문 보면은 상당히 걱정이 되는 보고서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BIS는 AI가 가행 투자되고 있다. 그 다음에 NBER 전미경제연구소에서는 AI 기업들이 많은 투자를 하면서 사모신용을 이용하고 있는데 그게 문제가 드러나고 있다. 뱅크런 같은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런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BIS 워킹 페이퍼 보니까요. 제목이 AI 투자 경쟁입니다. 경쟁이 가행 투자를 만들고 금융 구조가 조정을 증폭시킬 수 있다. 이렇게 요약하고 있는데요. AI 기업들이 경쟁적으로 투자하고 있죠. 그런데 개별 기업에서 보면은 투자할 수밖에 없죠.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그러나 사회적으로 보면은 가행 투자가 이미 일어나고 있다. 사회적으로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개별 기업 측면에서 보면은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많은 투자를 하고 있죠. 그러나 사회적 최적 대비 투자 비율을 보니까 이미 1.5배 정도 가행 투자가 일어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만약에 AI 서비스 수요가 줄어들 때는 가행 투자 정도가 3배까지 이를 것이다. 이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를 많이 하고 생산성이 증가해야지 이익이 늘어날 텐데요. 과연 생산성이 증가할 것인가? 이걸 지켜봐야 된다는 겁니다. 사실 90년대 중반 IT 혁명으로 미국의 생산성이 이전보다 거의 2배 증가하면서 미국 경제가 고성장 저물가를 동시에 달성했었습니다. 과연 그만큼 생산성이 증가할 것인가? 그러면 이익이 증가하고 가행 투자 문제가 안 될 수가 있죠. 그런데 BIS에도 NBER처럼 자금 조달 문제를 지적을 하고 있어요. 은행에서 투자한 돈을 많이 못 빌리고요. 사모신용 회사채 이런 거를 통해서 자금을 조달했는데 문제는 이익이 안 날 때 거기다 돈을 맡겼던 사람들이 돈을 찾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앞으로 큰 문제가 발생하고요. AI 기업들 자금 부족 문제가 심각해질 거라는 것입니다. 이 논문이 당장 붕괴는 아니다. 그러나 경쟁이 사회적 적정수를 넘어서 투자하고 있다. 그 다음에 자본 조달이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런 우려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AI 기업들이 과연 매출에 비해서 투자를 얼마나 할 것인가, 이익이 얼마나 날 것인가, 자본 조달이 잘
잘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계속 지켜봐야 됐다는 거죠. 사실 저도 학자적인 입장에서요 책을 하나 냈었어요. 지난 4월에 나온 책입니다. 제목이가 AI 버블이 만드는 부채의 종말 이런 책을 냈는데요. 제가 미국의 거품의 역사를 분석해 본 겁니다. 1920년대 미국에서 전기 자동차가 굉장히 활성화됐죠. 전기가 우리를 24시간 일하게 만들었고 자동차 거리를 얼마나 단축시켰습니까? 이게 생산성 혁명으로 정말 사회 경제에 큰 영향을 미쳤어요. 그런데 문제는 나중에 들어온 자본은 대규모 파괴가 됐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1930년대에 들어가지고 다우지수가 고점에서 90%나 떨어지고요. 미국이 대공황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1990년대 중반에 미국에서 인터넷 혁명이 있었어요. 인터넷이 그때나 지금이나 정말 중요한 영향을 미치죠. 그때 미국의 생산성이 증가하면서 미국 경제가 고성장 저물가를 동시에 달성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경제학자들이 신경제, 골디락스라고 믿었죠. 그런데 주시장으로 너무 많은 자금이 들어가고요. 결국 2000년 들어가지고 주시장 거품이 붕괴되죠. 그때 나스닥 지수가 고점에서 78%나 떨어집니다. 그 다음에 2008년 미국에서 금융위기가 왔는데요. 이때는 그 집값이 많이 오르기 때문에 미국 금융회사들이 집을 담보로 빌려준 돈 가지고 다양한 파생상품을 만들어 팔았죠. 금융회사들이 금융공학을 이용했기 때문에 문제없다 이렇게 선전하고 팔았었어요. 근데 집값이 떨어지니까 문제가 발생하면서 금융위기를 겪은 거죠. 특히 이때는 신용의 문제였어요. 금융회사들끼리 서로 돈을 안 빌려주다 보니까 리만 브러더스가 파산하는 등 미국의 금융위기를 겪지 않습니까? 그런데 앞서 제가 MBR, BSI 연구 논문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도 미국의 가행 투자가 이루어지는 것 같고요. AI 관련 기업들 상당히 거품 영역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모 신용 문제가 MBR 정확히 지적했습니다만 그런 문제가 드러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반기에 주식시장에서 이런 것에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국내에는 과연 선행지수가 계속 올라갈 것인가 떨어질 것인가 이걸 보시고요. 그 다음에 미국의 AI 거품 논쟁이 어느 쪽으로 전개될 것인가 두 가지를 꼭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어려운 국면이 전개될 것 같고요. 물론 저는 장기적으로 여러분한테 계속 그 주식 투자를 하시라고 권유합니다. 아주 장기적으로 보면요. 소비자 물가 상승률보다 국채 10년, 아파트 가격, 코스피, 금 가격 모든 자산 가격이 물가보다 더 높아요. 이런 자산에 일을 시켜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여러분한테 늘 기준이 중요합니다. 그 기준을 마련해 놓고 자산 범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제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선행지수 순환변동체예요. 선행지수 순환변동체 지난 2년 올랐기 때문에 주식 우리 코스피에다 비중을 늘리셔야 됩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나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하반기 어느 시점에 선행지수가 떨어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코스피도 같이 떨어집니다. 이럴 때는 돈을 좀 쉬게 만드는 거, 현금성 자산이나 그 다음에 단기 채권에 좀 쉬게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반기가 자산 배분을 여러분한테 요구하고 있습니다. 안정형을 선택할 것인가, 여러분이 적극형을 선택할 것인가, 배분 비중은 다릅니다만 저는 중립형 쪽에서 전반적으로 주식보다는 단기 채권 이런 거를 늘리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장기적으로는 주가 오릅니다. 장기적으로는 경제지표 증가하고요. 주가도 상승합니다. 그러나 늘 어려운 시기가 있었죠. 우리가 97년 외환위기를 겪었고요. 2000년에 미국의 닷컴 버블 붕괴됐었죠. 2008년 미국 주택가격이 하락하면서 미국이 금융위기를 겪었습니다. 그 다음에 2020년 코로나로 심각한 단기적인 경기 침체를 겪었었죠. 사실 제가 이런 얘기를 미리서 다 경고를 했었어요. 조금 앞서갔었습니다만 그래서 일부 언론에서 저를 닥터 둠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이런 위기가 오면 어떻습니까? 결국은 부를 늘릴 기회가 됐었다는 것이죠. 물론 다르게 보는 전문가도 많습니다. 제가 이런 경험을 되살려 보면 앞으로 상당히 어려운 시기가 도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어려운 시기가 왔을 때마다 우리가 주식으로 부를 낼 수 있는 기회가 됐었죠. 그래서 97년 외환위기 때요. 그 이전에 우리 코스피가 1000 근처까지 올랐다가 거의 300까지 떨어졌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구조조정했다고 1, 2년 사이에 1000을 다시 돌파했지 않습니까? 굉장히 그 부를 낼 수 있는 기회였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2000년 IT 거품 때도 1000 근처까지 올랐던 우리 코스피가 500까지 떨어졌고요. 그 다음에 또 급반등했지 않습니까? 2008년 금융위기 때 떨어졌다가 상승했고요. 2020년 코로나 때는 그 이전에 미리서 조금씩 조정을 보였었어요. 그래서 큰 하락은 아니었었죠. 아주 단기 하락이었었는데요. 단기 하락에 그친 거는 전 세계 중앙은행이 거의 금리 0%까지 내리고 역사에 없을 정도로 정말 많은 돈을 풀었죠. 그래서 그 뒤로 주가가 급등한 겁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늘 이런 사이클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이클을 잘 활용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좀 앞서갔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은 4번의 위기를 미리서 여러분한테 경고했고요. 지금도 약간의 그 경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마다 어떻습니까? 불을 일으킬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됐다는 것이죠. 뭐 이런 시기가 올지 안 올지 미래는 정말 불확실합니다. 그러나 제가 경기하고 미국의 AI 거품 논쟁을 고려했을 때 앞으로 다소 어려운 시기가 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가 현금을 좀 많이 보유하고요. 그래서 제가 올 상반기에 여러분한테 계속 드리는 말씀이 현금 좀 하반기부터 많이 보유하고 계십시오. 만기가 짧은 채권을 보유하고 계십시오. 그러면 굉장히 좋은 기회가 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시기 오면요, 또 여러분이 용기를 가지시면 됩니다. 물론 제 예측입니다. 제 예상과 달리 경기가 계속 좋아지고요. 미국의 AI 거품이 꺼지지 않으면 더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앞서 하반기부터 경기 선행지수 하락하면서 둔화되고 미국의 AI 거품 문제, 가잉 투자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이 현금을 충분히 보유하시고요. 또 용기를 가지신다면 불을 늘릴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제 예측이고요. 제가 앞으로도 경제지표 계속 발표되는 거 보고 여러분한테 계속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